내 간을 원해? 그럼 100억 중에 딱 절반, 50억 가져와. 공증 써오면 떼어줄게. 수학이 넘어 들려온 민재의 목소리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아들의 목숨을 두고 애비라는 작자가 돈 흥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우리 현수 죽어간다잖아. 연하의 피 맺힌 절규에도 그는 차갑게 비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50억에 눈이 멀어 도박판을 전전하던 그 3개월 동안 이미 병원 밖에서는 그를 지옥으로 보낼 완벽한 덫이 완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피 섞인 아들까지 버린 비정한 아빠의 최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스마트폰 주식창을 노려보던 민재는 자신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테마주가 하한가로 직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화면 속 파란색 숫자가 마치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죠. 으악! 빌어먹을. 안 돼. 내 돈이 다 날아갔어. 민재는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스마트폰을 침대에 집어던지고는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는 연하가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시장에서 떨이로 사온 콩나물이었죠. 민재는 다짜고짜 연하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야, 너 때문이야. 내년이 재수가 없어서 내 주식이 곤두박질 쳤잖아. 영문도 모르는 연하는 손에 쥐고 있던 콩나물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민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지금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네가 10년 동안 생활비 아껴서 투자한 그놈의 제약 바이오 주식도 아직 거래 정지가 안 풀렸잖아. 너나 나나 아주 쌍으로 망했다고. 민재는 자신의 도박빚과 코인 실패는 쏙 뺀 채 집안의 모든 경제적 위기가 마치 연하의 무능력한 투자 때문인 것처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여보, 그 회사는 망한 게 아니에요. 임상 결과 대기 중이라서 잠시 거래가 중단된 것뿐이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기다려? 언제까지? 우리가 굶어 죽을 때까지? 시끄러워. 듣기 싫어. 민재는 식탁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산산조각난 화분 파편이 연하의 발치로 튀었습니다.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 여보, 제발 진정해요. 거친 숨을 몰아쉬던 민재는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를 꺼내 연하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연하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미리 작성해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서류상으로라도 남남이 되어야 해. 내 빚이 너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 빨리 도장 찍어. 당장.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혼이라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버텨온 세월인데. 가족이잖아요.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돕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혼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해요? 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비열한 표정으로 연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 돈 없으면 가족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그리고 너 같은 마이너스 손이랑 같이 있다가는 내 인생까지 시궁창 될 것 같아서 그래. 재수옴 붙기 전에 떨어지라고.
민재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는 무언가 뒤집어 엎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연아가 뒤따라 들어갔을 때 민재는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연아의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 거실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싹 다 치우라고. 안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연아는 민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갈 곳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친정도 일찍 여의고 믿을 사람이라고는 남편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요. 나갈 곳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민재는 매달리는 연아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아! 바닥에 나뒹구는 연아를 보며 민재는 식탁 위에 있던 연아의 휴대전화와 통장 그리고 지갑까지 모두 낚아챘습니다. 이건 놓고 가야지. 이것도 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산 거잖아. 빈몸으로 시집 왔으니 나갈 때도 빈몸으로 나가는 게 공평하지. 안 그래? 연아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파출부 일이며 식당 설거지며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마저 뺏기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여보, 그건 안 돼요. 현수 학원비랑 생활비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그거 없으면 나 당장 밥 한 끼도 못 사 먹어요. 제발 돌려줘요. 연아가 애원하며 손을 뻗었지만 민재는 지갑을 뒷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낄낄거렸습니다. 능력 없으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겁에 질린 표정의 아들 현수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엄마 때리지 마. 현수는 울먹이며 연아에게 달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현수의 앞을 가로막고 거칠게 방문을 밀어버렸습니다. 쾅!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방에 들어가 있어. 민재는 밖에서 문고리를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현수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문 열어줘. 무서워. 연아는 미친 듯이 방문 앞으로 기어가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현수야. 여보, 애한테 인사라도 하게 해줘요. 우리 현수 놀랐잖아.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민재는 연아의 뒷덜미를 억세게 잡아채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능력 없는 엄마는 필요 없어. 애한테 궁상 맞은 꼴 보이지 말고 당장 꺼져. 연아는 현관문 틀을 붙잡고 버텼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 현수야.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민재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밖에는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가 살을 애는 듯한 바람과 함께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가차없이 연아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으악! 연아는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맨발이 얼음장 같은 타일에 닿자 끔찍한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쾅!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연아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요. 너무 추워요. 현수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민재가 TV 볼륨을 높이는 소리와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비현실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연아는 무릎을 감싸 안고 복도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슬리퍼조차 신지 못한 맨발이 검붉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10년의 헌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차가운 바닥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찬 바람이 연화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며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겨울밤은 연화의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찜질방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나온 연화는 팅팅 부은 눈을 비비며 다시 아파트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혹시나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았을까, 현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현관문 앞에 다다르자마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시어머니 말순이가 팔짱을 낀 채 도끼눈을 뜨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연하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연하가 입을 떼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에이그, 퇴퇴. 말순이는 옆에 끼고 있던 바가지에서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연하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차!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연하의 눈과 입으로 사정없이 튀었습니다. 아!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연하는 눈이 따가워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순이는 허리에 손을 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수없는 년,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내 아들한테 미리 연락받았다. 내년이 집구석 말아먹고 쫓겨났다면서 무슨 염치로 다시 낯짝을 들이밀어. 연하는 소금을 털어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살림만 했어요. 그이가 주식으로 다 날린 거라고요. 시끄러워. 어디서 말대꾸야. 말순이는 바가지에 남은 소금까지 탈탈 털어 연하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내년이 시집 올 때 혼수 적게 해올 때부터 알아봤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에 막아 끼었어.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꺼져.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열리고 민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재의 옆에는 연하가 처음 보는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연녀 수진이었습니다. 민재는 소금 범벅이 된 연하를 보고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하하, 어머니가 처리를 아주 확실하게 해주셨네. 속이 다 시원하다. 연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다른 여자를 집으로 들인 남편의 뻔뻔함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여보, 저 여자는 누구야? 설마. 민재는 보란 듯이 수진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으스대듯 말했습니다. 누구긴. 이제야 나랑 수준이 딱 맞는 내 진짜 파트너, 강남 건물주 따님이시다. 너 같은 총구석 여자랑은 차원이 다르지. 수진이는 명품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연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이 여자가 전 부인이야? 어머, 몰골이 그게 뭐야? 냄새나게 생겼다. 수진이는 코를 막으며 과장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연하는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래? 현수 엄마인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는 피식 웃으며 자신의 뱀가죽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연하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예의? 거지는 돈으로 챙겨주는 게 예의지. 자, 이거 가지고 목욕이나 다녀와요. 냄새나서 내 차에 냄새 뵐까봐 걱정되네. 바닥에 떨어진 5만 원권 지폐가 바람에 팔랑거렸습니다. 연하의 시선이 그 돈에 고정되었습니다. 당장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차마 그 돈을 주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연화의 남은 자존심을 짓밟는 흉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연화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 하자 말순이가 잽싸게 가로막으며 연화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딜 감히 귀한 분한테 손을 대. 이분은 강남 건물주 따님이시다. 너랑은 근본부터가 달라. 말순이는 연화를 벌레 보듯 밀쳐내고는 수진이의 팔을 잡고 온갖 아양을 떨어댔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님 될 분, 저런 미친년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서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수진이는 말순이의 아부에 만족한 듯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님도 참, 오빠, 우리 빨리 가요. 예약한 식당 늦겠어. 민재와 말순이 그리고 수진이 세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입구에서 수진이가 렌트해 온 고급 승용차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출발했습니다. 부웅, 매캐한 자동차 매연만이 홀로 남겨진 연하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콜록콜록. 연하는 기침을 하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발치에는 여전히 수진이가 던진 5만 원짜리가 비웃듯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라지. 하지만 기억해. 이 치욕 반드시 갚아줄 거야.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이 뭔지 똑똑히 알게 해줄게. 연하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지폐를 맨발로 지시겨 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도끼 어린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짓밟힌 돈을 뒤로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가운 겨울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덧 계절은 한겨울의 중심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몸을 누인 곳은 창문 하나 없는 한평 남짓한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옆방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그 좁은 방에서 연하는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너무 춥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낮에는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찬밥으로 허기를 채웠고 밤에는 고시원 총무의 눈치를 보며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연하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가장 싼 자리로 1시간만 주세요. 구석진 자리에 앉은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습관처럼 증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10년 동안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어 투자했던 그 제약 바이오 주식. 남편에게 쫓겨나던 그날까지도 거래 정지 상태였던 그 주식.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그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깜빡거리며 로딩바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연하의 심장이 쿵, 쿵, 쿵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제발 거래 정지만이라도 풀렸기를, 원금만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마침내 화면이 바뀌는 순간 연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헉! 모니터 화면 가득 붉은색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거래 정지가 풀린 것은 물론 차트가 천장을 뚫을 기세로 치솟아 점상한가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잔고를 짚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1, 10, 100, 1000, 10억? 100억? 평가 수익 급란에 찍힌 숫자는 분명 100억 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초대형 인수 합병 호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기적처럼 폭등한 것입니다. 연하는 혹시나 전산 오류가 아닐까 싶어 몇 번이나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하지만 붉은색 숫자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하는 PC방 의자에 파묻혀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서름과 남편에게 받은 멸시, 그리고 아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 숫자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한 고급 레스토랑. 민재는 내연녀 수진이와 함께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집 스테이크 정말 맛있다. 입에서 살살 녹네. 수진이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그런 수진이를 보며 해벌쭉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우리 강남 건물주 따님이 만족하신다니 내가 다 기분이 좋네. 민재는 수진이의 비위를 맞추느라 입안에 고기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민재의 주머니 사정은 최악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를 쫓아낸 뒤 수진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은 물론이고 악명 높은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수진이랑 결혼만 하면 강남 건물주 사위가 되는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자. 1억이나 투자했으니 분명 배로 불려주겠지. 민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민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징마이너스 징마이너스 징마이너스. 주식 투자 동호회 친구인 철수의 전화였습니다. 철수야. 웬일이냐, 밥 먹는데. 민재가 건성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철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김민재, 너 대박 났다며. 뉴스 봤어? 뉴스? 무슨 뉴스? 내 마누라가 샀다던 그 바이오 주식 말이야. 그거 거래 정지 풀렸어. 민재는 들고 있던 나이프를 접시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뭐? 거래 정지가 풀려? 그 휴지 조각이? 야 임마, 휴지 조각이라니. 지금 글로벌 제약사에 인수된다고 난리가 났어. 점상한가야 점상한가. 그거 물량 다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가치가 100억은 넘을걸? 뭐? 100억? 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100억이라니. 자신이 쫓아낸 아내가 쓰레기라고 욕하며 버린 그 주식이 로또 복권이었다니. 야, 끊어봐.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 민재는 허겁지겁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뉴스 앱을 켰습니다. 속보 XX바이오, 글로벌 제약사와 5조 원대 M&A 체결, 주가 폭등. 기사 제목을 확인한 민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민재는 스테이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연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직 이혼 숙려 기간이니 법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어떻게든 구슬려서 그 돈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받아. 제발 받아라, 연하야. 민재는 미친 사람처럼 통화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민재가 100억 소식에 정신이 팔려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사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수진이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급한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민재는 수진이에게
100억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알게 되면 분명 콩고물을 노리고 달려들 게 뻔했으니까요. 수진이는 민재의 흔들리는 눈빛을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많이 바쁜가 보네. 아, 참. 오빠, 나 지갑을 차에 두고 왔나 봐. 화장실 좀 다녀오게. 차키랑 오빠 지갑 좀 줘볼래? 민재는 전화 연결음에 온 신경이 쏠려 수진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 테이블 위에 있던 차키와 지갑을 수진이 쪽으로 툭 밀어주었습니다. 그래. 갔다 와. 빨리 갔다 와야 해. 수진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차키와 두툼한 지갑을 챙겨 들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금방 다녀올게. 사랑해. 수진이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여유롭게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사냥에 성공한 맹수처럼 당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재는 수진이가 나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연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좀 받아라. 이 여편니가 어디 간 거야? 연아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식당 안의 사람들이 고성을 지르는 민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오직 100억이라는 숫자만 아른거렸습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화장실에 간다던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민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진이가 왜 이렇게 안 오지?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기어올랐습니다. 설마. 민재는 허겁지겁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달려가는 민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헉.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주차장에 도착한 민재는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자리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는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는 희미한 타이어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차. 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차 트렁크에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현금 5천만 원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5천만 원 합쳐서 1억 원이라는 거금이 사과 박스에 담겨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보여주려고 오늘 아침에 힘들게 마련한 민재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수진이에게 선물하려고 산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으악, 안 돼. 수진아. 민재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전화를 해봐야 해.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고객님이 거신 번호는 뚝. 민재는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내 돈 내놔. 그게 어떤 돈인데. 사채란 말이야. 으앙. 알고 보니 수진이는 강남 건물주 딸은커녕 정가가 화려한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민재가 100억 대박 소식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마지막 남은 껍데기까지 완벽하게 벗겨먹고 튀어버린 것입니다. 100억을 쥔 조강지처 아내를 제 손으로 내쫓아버리고 사기꾼에게 전 재산과 빚까지 털린 민재.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후회했습니다. 연아야,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어.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만이 텅 빈 주차장을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민재가 흘린 피눈물과는 대조적으로 PC방 모니터 앞에 앉은 연아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비로소 반대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3일 후 1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손에 쥐게 된 연하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큰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혹시나 남편이 알면 빼앗기지는 않을지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연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주주총회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던 연하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던 사람. 투자기업의 전무이자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명한 강준혁이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중후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무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주식을 보유했던 김연아 주주님 아니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그 긴 세월을 믿고 기다려주신 저희 회사의 은인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잊겠습니까?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연하는 울컥하는 마음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전무님, 제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도움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잠시 후 약속 장소인 낡은 다방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준혁이가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화장기 하나 없는 초라한 연하의 모습. 하지만 준혁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연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준혁이의 태도는 마치 귀빈을 모시는 듯 깍듯했습니다. 연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전무님. 고개 드세요. 저 같은 아줌마한테 이러시면. 아닙니다. 주주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아무나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리에 앉은 연하는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난 일,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준혁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검사 출신답게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자산 관리는 물론이고 혹시 모를 법적 분쟁까지 저희 법무팀이 완벽하게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럼요. 이제 주주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준혁이의 든든한 약속에 연하는 참았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준혁이는 최고의 세무사와 변호사를 붙여 연하의 자산을 안전하게 현금화하고 세금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도 대금 결제일인 2일 뒤 띠링, 연하의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입금 100억 원.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를 세어보던 연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금액이 현실이 되어 통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옆에 있던 준혁이가 부드러운 미소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이제 이 돈의 주인은 오직 김연아님 당신뿐입니다. 연아는 준혁이의 도움을 받아 보안이 철저하기로 소문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꿈의 궁전 같은 곳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준혁이는 연아에게 검은색 카드를 한 장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백화점 VIP 카드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아내나 현수 엄마가 아닌 슈퍼개미 김연아로서 당당하게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럴 자격 차고 넘치시니까요. 연아는 카드를 받아들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보란 듯이 성공해서 그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들 거야. 한편, 같은 시각, 민재와 말순이는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 재산을 털린 민재는 연하가 가진 100억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여편니가 도대체 어디 숨은 거야? 엄마, 그 고시원 알아냈어? 그래. 내가 동네방네 다 뒤져서 찾아냈다. 저기다, 저기. 말순이가 손가락질한 곳은 연하가 며칠 전까지 머물렀던 허름한 고시원이었습니다. 민재와 말순이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쾅! 나와. 김연아 나와.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만 날 뿐 연하의 짐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어? 도망갔나 봐. 당황한 민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고시원 총무가 인상을 구기며 달려왔습니다. 아니, 당신들 뭐야? 왜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야? 말순이가 총무의 멱살을 잡을 듯이 대들었습니다. 여기 있던 여자 어디 갔어? 내 며느리 어디 숨겼냐고. 그 돈이 다 우리 아들 돈인데 어떤 놈이랑 도망갔어. 총무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 아줌마. 이미 떠난 지가 언젠데 뒷북이야? 떠나? 어디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아주 팔자 폈던데? 검은색 기사가 딸린 삐까번쩍한 차를 타고 가더라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말이야. 그 말에 민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뭐? 기사 딸린 차? 그럼 벌써 돈을 찾았다는 거야? 말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돈. 우리 아들 돈인데. 어떤 놈이랑 바람나서 도망갔네. 아이고 억울해라. 시끄러운 소리에 고시원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총무는 참다 못해 주방에서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왔습니다. 에이그, 재수 없어. 남의 영업 방해하지 말고 당장 나가. 차. 소금 세례를 정통으로 맞은 말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 내 눈. 감히 누구한테 소금을 뿌려. 안 나가? 경찰 부를까? 결국 민재와 말순이는 쫓겨나듯 고시원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거짓골이 된 모자는 길바닥에 서서 씩씩거리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시각 도심의 최고급 미용실, 화려한 조명 아래 앉은 연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푸석푸석하던 머릿결은 윤기 흐르는 세련된 단발로 변해 있었고 초췌했던 얼굴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우아하고 기품 있는 귀부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머, 사모님. 정말 딴 사람 같아요. 원래 미인이셨는데 이제야 빛을 발하시네요. 미용실 원장의 칭찬에 연하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콩나물값 100원에 벌벌 떨던 그 짠순이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서러운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하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연하는 눈물을 닦아내며 입가에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변신을 마친 연하가 미용실 밖으로 나오자 준혁이가 보낸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기사가 정중하게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타시죠, 사모님. 연하가 우아하게 차에 오르려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직 마이너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여보, 사랑해. 다 오해야.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현수 생각해서라도 제발. 민재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100억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매달려 보려는 그 뻔뻔함에 연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사랑? 오해? 이제 와서 현수 핑계를 대? 역겨워. 연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라는 저장명을 쓰레기로 바꾸고는 차단 목록에 추가해버렸습니다. 탁! 연하는 핸드폰을 가방에 던져넣고 리무진의 푹신한 시트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출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끄러지듯 출발하는 리무진 차창 밖으로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김민재.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연하의 인생 그래프가 바닥을 치고 드디어 붉은색 상한가를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계절은 어느덧 매서운 한파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 이곳에서는 오늘 연하가 대주주로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의 창립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성공한 기업가들과 유명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순간 소란스럽던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아한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여자. 바로 연하였습니다. 세상에, 저분은 누구시지? 정말 아름답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석에 이끌리듯 연하에게 꽂혔습니다. 세련된 화장과 기품 있는 태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하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며 여유롭게 파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파티장 구석진 기둥 뒤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 숨어 있었습니다. 꾀재재한 낡은 양복에 며칠은 감지 않은 떡진 머리. 바로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뷔페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들을 허겁지겁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쩝쩝. 아이고 배고파. 이게 며칠 만에 먹는 고기냐. 수진이에게 전 재산을 털린 후 민재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찜질방과 만화방을 전전하며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연하가 이 호텔 파티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죽기 살기로 잠입한 것이었습니다. 우물우물. 김연아. 이 여자가 진짜 여기 오는 게 맞아? 오기만 해봐라. 내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칠 테니까. 민재는 입가에 묻은 소스를 옷소매로 대충 닦아내며 매의 눈으로 파티장을 훑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준혁이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연하가 민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먹던 닭다리를 떨어뜨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 저 여자, 설마 연하야? 자신이 알던 콩나물값 100원에 벌벌 떨던 궁상맞은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귀부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민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질투와 욕망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건 내 돈이야. 내 돈으로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라고. 민재는 이성을 잃고 연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여보, 연하야. 고요하던 파티장에 민재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준혁이와 대화하던 연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는 씩씩거리며 연아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야, 김연아. 나야 나. 내 남편 민재라고.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돈 내놔. 그 100억 내놓으라고. 민재가 연아의 팔을 낚아채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추십시오. 어디선가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민재의 양팔을 순식간에 꺾어버렸습니다. 우두둑. 으악. 이거 안 나? 나 이 여자 남편이야. 여보, 말 좀 해봐. 하지만 연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싸늘한 눈빛으로 민재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 의해 바닥에 무릎이 꿇려진 민재. 그는 꼴사납게 바닥에 널브러져 연아의 발목을 잡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연아야, 내가 잘못했어. 응? 우리가 그래도 10년 산 부부잖아. 아직 법적으로 도장 안 찍었잖아. 한 번만 봐줘. 나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죽게 생겼어. 돈 좀 줘. 제발. 조금 전까지 고함을 치던 기세는 어디 가고 민재는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남자 뭐래니? 전 남편인가 봐? 꼴 좀 봐. 냄새나게 생겼어. 연아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던 민재의 손을 구두굽으로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아야, 연아야. 연아가 허리를 숙여 민재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법적 부부? 그래, 아직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 중이야. 뭘?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재산 분할 기각 소송까지. 기대해도 좋아.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너 그게 무슨. 연아는 대답 대신 자신의 클러치 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전 내연녀 수진이가 자신에게 던졌던 바로 그 5만 원권이었습니다. 연아는 지폐를 민재의 얼굴 위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팔랑. 지폐가 힘없이 떨어져 민재의 코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옛다. 목욕이나 하고 다녀. 냄새나서 내 파티 분위기 망치니까. 그것은 자신이 당했던 모욕을 그대로 아니 몇 배로 되갚아주는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진짜. 민재가 부들부들 떨며 돈을 지불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짐짝처럼 들어올렸습니다. 끌어내. 준혁이의 단호한 지시에 요원들은 민재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이거 나. 여보. 김연아. 두고 보자. 내 돈 내놔. 민재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사라졌습니다. 파티장 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준혁이가 연아에게 다가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김연아님. 정말 품위 있게 대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연아는 후련한 듯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덕분에요, 전무님.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끝난 것 같네요.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연아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섰습니다. 손에는 붉은 와인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연아는 밤바람을 맞으며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아, 맛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와인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연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어, 연아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김연아로 사는 거야. 연아의 눈동자가 도시의 불빛을 받아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자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마지막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징-징-징-. 발신자는 아들 현수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깨고 연아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징-징-. 발신자는 아들 현수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응급실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연아의 심장을 차갑게 움켜쥐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수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현수 군이 급성 간부전으로 쓰러져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의식이 없다니요. 연아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마치 핏물처럼 바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연아는 겉옷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수야, 현수야.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선 연아의 눈앞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아들. 온몸에는 수많은 튜브가 꽂혀 있었고 모니터의 심박수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현수 왜 이래요? 네. 담당 교수가 침통한 표정으로 연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합니다. 급성 간부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행됐습니다. 간 수치가 측정 불가 수준이에요. 지금 당장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식이라니요? 제 거라도 주세요. 제 간 다 떼어주세요. 연아가 교수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니와 현수 군은 혈액형과 조직이 불일치해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친부인 아버님의 이식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친부, 민재 씨요? 네. 골든타임이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수술을 못하면 현수 군을 보내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48시간. 연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인간에게 연락해야 한다니. 자신을 내쫓고 아들을 방에 가뒀던 그 악마에게. 하지만 연아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야 했습니다.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차단 목록에 있던 쓰레기를 해제하고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한참 만에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냐? 김연아? 네가 웬일이냐? 이제야 내 돈 돌려줄 마음이 생겼어? 연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야. 우리 현수가 죽어가. 지금 당장 간이식을 안 하면 죽는데. 당신 아들이잖아. 제발 병원으로 와줘. 조직 검사만이라도 받아줘. 제발.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민재의 대답은 연아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죽어간다고? 그래서 나보고 배 가르고 간을 내놓으라. 당신 미쳤어? 아들이 죽는다잖아. 당신 핏줄이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민재는 혀를 차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내 핏줄이지. 근데 말이야, 내 간도 내 재산이거든. 공짜로는 안 되지. 뭐? 내 간을 원하면 100억 중에 딱 절반 50억 내놔.
변호사 공증 딱 써서 가져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연하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사람이, 아니 아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자식 목숨을 담보로 돈 거래를 해? 악마야. 너는 진짜 악마야. 연하의 절규에도 민재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악마? 돈 없으면 악마보다 더한 꼴 당하는 게 이 세상이야. 어차피 아직 이혼 숙려 기간이라 그 돈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인 거 알지? 내 목 챙겨주면 간도 떼어준다니까? 싫으면 말든가. 난 50억 입금되기 전까진 병원 근처에도 안 갈 거니까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하는 핸드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으앙. 현수야. 불쌍한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저런 걸 아빠라고.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병실로 등기 우편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민재가 선임한 악질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수신인 김연화, 발신인 김민재 소송 대리인. 내용: 현재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귀하가 보유한 자산 100억 원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소송 종료 전 해당 자산을 1원이라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시 횡령죄 및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고소하여 즉시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연하에게 형사 고소와 구속이라는 단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공포였습니다. 안 돼. 내 돈인데. 현수 수술비로도 못 쓴다는 거야? 민재는 돈이 없어 법원에 정식 가압류 신청을 할 공탁금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승소하면 50억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악독하기로 소문난 변호사를 꼬드겨 연하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언론 플레이까지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가 시끌벅적해지더니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 여자야. 100억 때문에 남편 내쫓은 여자. 돈 냄새를 맡은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하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자극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아픈 아들 살리려고 간이식까지 하겠다는데 돈 아까워서 막으셨다면서요? 사실입니까? 100억 독차지하려고 남편 내쫓은 거 맞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 달라고 협박한 거라고요. 연하가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썸네일을 뽑아내기 위해 연하를 비정한 엄마로 몰아갔습니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멀쩡한 두 다리로 휠체어에 앉아 환자복까지 챙겨 입은 시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이는 카메라를 보자마자 거짓 눈물을 쥐어짜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불쌍한 아들. 지 마누라한테 10년 동안 잡혀 살다가 돈 버니까 헌신짝처럼 버려졌어.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살았나? 말순이는 가슴을 치며 연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전현이 시어머니인 나를 고려장 지내려고 했다고. 아이고 억울해. 여러분, 제발 저 독한 년 좀 혼내주세요. 유튜버들은 신이 나서 셔터를 눌러댔고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는 연하를 욕하는 악플이 폭주했습니다. 와, 진짜 독하다. 돈이 뭐라고 가족을 버려. 저런 여자는 신상을 털어야 해. 순식간에 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악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골든타임이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아 죽어가는데 병원 밖은커녕 로비조차 나갈 수 없는 상황. 연하는 병실 구석에 갇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연하의 어깨 위로 따뜻하고 묵직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준혁이가 땀에 젖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연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연아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 방금 해외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국내에 기적적으로 현수와 조직이 일치하는 뇌사자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이 사실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준혁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김민재 씨가 이 사실을 알면 또 무슨 짓을 꾸밀지 모릅니다. 수술은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 법정에서 확실하게 되갚아 줍시다.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와 함께 승리를 확신하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싱그러운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하와 민재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민재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민재는 아들의 생사 따위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50억을 받을 생각에 들떠 강원도 정선 카지노와 불법 도박장을 전전하며 탕진 생활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지만 그마저도 무시하고 요리조리 도망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민재는 오늘 재판에서 이겨 50억을 챙긴 뒤 해외로 튈 생각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재가 벌떡 일어나 거짓 눈물을 쥐어짜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비로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재간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제가 수술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100억을 혼자 다 먹으려고 남편을 내쫓고 아들까지 볼모로 잡은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재가 고용한 변호사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연아 씨가 형성한 100억 자산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것이므로 명백한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원고 박민재 씨에게도 50%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재산권 행사는 정당합니다. 민재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연하를 향해 비열한 웃음을 날렸습니다. 맞지? 넌 나 못 이겨. 하지만 피고석에 앉은 연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준혁이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준혁이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원고 박민재 씨는 지난 10년간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습적인 도박과 사치로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준혁이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민재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과 입출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떴습니다. 그리고 내연녀 수진이에게 아내 몰래 대출받아 송금한 1억 원의 내역까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고가 탕진한 금액만 해도 이미 재산 기여분을 초과합니다. 그런데도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봐,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돈 좀 날릴 수도 있지. 그게 뭐 어때서? 민재가 뻔뻔하게 소리치자
준혁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히든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업이라. 그럼 이것도 사업의 일환입니까?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3개월 전 아들의 생명이 위독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했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스피커를 통해 민재의 목소리가 법정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내 간을 원하면 100억 중에 딱 절반. 50억 내놔. 공증 써오면 떼어줄게. 난 50억 입금되기 전까진 병원 근처에도 안 갈 거니까 알아서 해. 순간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허? 말도 안 돼. 세상에 저런 아빠가 다 있어? 짐승만도 못하네.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으며 민재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판사의 얼굴도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민재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악마의 편집이에요. 제가 언제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홧김에 한 소리예요. 민재는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김연아. 너 내가 간 안 줘서 아들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지금 당장 간 줄게. 그러니까 50억 내놔. 민재의 뻔뻔함은 끝을 모르고 치달았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민재를 비웃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주신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뭐? 필요 없다니? 그럼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야? 준혁이는 또 하나의 서류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현수 군은 이미 3개월 전에 수술을 마쳤습니다. 건강하게 퇴원해서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민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라고? 수술을 했다고?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누가 간을 줘? 준혁이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50억 타령하며 전화를 끄는 그날 밤 기적적으로 뇌사자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도운 거죠. 당신 같은 아비한테서 아들을 지켜주려고 말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3개월 전 연아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기적처럼 기증자가 나타나 수술을 마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민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그 가면을 벗겨버리기 위한 준혁이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내 50억은? 내 돈은?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피고석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피고, 아니, 박민재 씨. 자식의 생사를 3개월이나 방치하고 법정에서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다니.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판결봉 소리가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땅. 본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100억은커녕 오히려 빚만 더 떠안게 된 것입니다. 안 돼. 이건 무효야. 내 돈. 민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법정 문을 나섰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문 밖 복도에는 건장한 사내들이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재 씨 되시죠? 당신들 누구야? 비켜. 사내 중 한 명이 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입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체포? 내가 뭘 했다고 체포야? 형사는 민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철컥. 당신을 상습 도박, 사기, 그리고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민재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협박이라니. 내가 누굴 협박해? 그때 뒤따라 나온 준혁이가 민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굴 협박했냐고요? 당신 아들이요. 아들 목숨값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그 통화 녹음. 그게 바로 협박이고 공갈입니다. 제가 이미 담당 형사님께 증거자료 다 넘겼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이 자식? 네가 날 팔아넘겨. 이거 나 안 가. 형사들은 민재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얌전히 갑시다. 당신 지금 지명수배 중인 거 몰라? 지난 3개월간 도망 잘 다니더니 여기 숨어 있었구만. 준혁이는 미리 형사들에게 연락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협조를 구했던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연하의 재산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으악, 연하야.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끌려가는 민재가 연하를 향해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런 민재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잘 가요. 거기가 당신한테 딱 어울리는 곳이야. 민재의 처절한 비명이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안 돼. 내 50억. 으아앙. 법원 로비에는 민재의 비명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비로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준혁이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연하는 준혁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10년의 고통을 씻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차가운 철창 안 교도소의 밤은 길고도 혹독했습니다. 야, 4885. 너 오늘 설거지 당번이지?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 감방장의 호통에 민재가 허겁지겁 바닥을 기었습니다. 네. 지금 하겠습니다, 형님. 과거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던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민재는 그저 영치금 한 푼 없는 가장 밑바닥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쯧쯧. 저 자식은 진짜 악질이라며? 지 아들 목숨값으로 마누라한테 돈 뜯어내려 했다면서? 짐승만도 못한 놈. 동료 죄수들의 비웃음과 멸시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눈물 젖은 걸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으흐흑.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100억이 코앞에 있었는데. 연하야. 보고 싶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아무런 동정도 받지 못하는 패배자의 찌질한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말순이의 사정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감옥에 갔다는 충격에 말순이는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버버. 말순이는 반신불수가 되어 입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자신이 평소 그토록 혐오하고 무시하던 값싼 무료 요양원 다인실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고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그곳에서 말순이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연하야, 내 며느리, 네가 해준 밥이 먹고 싶구나. 과거 며느리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과 자신이 며느리에게 뿌렸던 소금 세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순이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건배할까요? 현수의 건강과 김연아 대표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위하여. 쨍그랑. 연아와 준혁이 그리고 건강을 완벽하게 되찾은 현수가 주스잔과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현수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 스테이크 진짜 맛있다. 아저씨도 많이 드세요. 현수가 씩씩하게 고기를 먹는 모습에 연아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이제 아프지 말자. 연아는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준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무님, 아니, 준혁 씨. 정말 고마워요. 준혁 씨 아니었으면 저랑 현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준혁이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연아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연아 씨가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죠. 연아 씨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준혁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아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연아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연아는 자신의 주식 수익금 일부를 털어 난치병 어린이들과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슈퍼개미 김연아 10억 기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여성 리더. 뉴스에 대서특필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주눅든 가정주부가 아닌 당당하고 존경받는 사업가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연아는 홀로 자신이 살았던 옛날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낡고 허름한 복도식 아파트. 1년 전 남편에게 쫓겨나 맨발로 울던 그 차가운 복도였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반찬이 이게 뭐야? 집에서 놀면서 하는 게 뭐 있어?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젊은 새댁이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치 1년 전의 연아처럼 말이죠. 연아는 조용히 새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따뜻한 반찬통과 자신의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아니, 누구세요? 새댁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연아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요. 지금은 춥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봄은 와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 번호로 연락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연아의 진심 어린 위로에 새댁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위로하듯 연아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아는 준혁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연아 씨, 기분 좋아 보이네요? 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제 자신이 조금은 자랑스러워서요. 준혁이는 멈춰서서 연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연아 씨 인생은 이제부터 언제나 붉은색 상한가일 겁니다. 제가 옆에서 평생 주주가 되어 지켜드리겠습니다. 연아는 수줍게 웃으며 준혁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눈부신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지나야 비로소 따뜻한 봄이 오듯 연아의 인생에도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찬란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흘린 인내의 눈물은 100억보다 더 값진 인생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부디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 그래프도 언젠가 반드시 저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오를 날이 올 테니까요. 그날의 찬란한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생은 마치 주식 그래프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하한가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란 듯이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기도 하니까요. 주인공 연아 씨가 견뎌낸 10년의 모진 세월이 결국 100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값진 진정한 행복으로 보상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부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연아 씨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봄날이 곧 여러분의 문 앞에도 찾아올 테니까요. 나쁜 마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믿으며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